네, 소개받은 최윤석입니다. 오늘 되게 날씨 더운데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원래 한 100명 등록했다고 들었는데 절반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꽉 찾아가지고 식사는 모자라신 분 안 계시나요 혹시? 괜찮으셨나요? 네. 제가 오늘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잘 안 나오는데 아마 발음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정도 강의를 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한 15분인지 30분인지 제가 질의응답 같은 거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들 알고 오셨겠지만 최근에 출판한 의료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책을 읽고 오신 분 계신가요? 읽고 오신 분 조금이라도? 네, 절반이 안 돼. 한 20%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제가 앞에 출석부 체크하실 때 초석을 좀 봤는데요. 의료계에서 오신 분 얼마나 계신가요, 혹시? 지금 병원이나 신청은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또 많이 안 오신 것 같고, 제가 소속을 좀 보아하니 의료계도 꽤 계시고, 뭐 정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뭐 IT 업계나 뭐 자동차 아니면 뭐 아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셔가지고 사실 이런 강의가 되게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을 좀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오늘 좀 이렇게 다 아시는 의료계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좀 인트로 격인 강연이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들 중심으로 하고 어려운 내용은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여튼 뭐 아시는 의료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소개 드릴 때 항상 먼저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인데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잡스가 아이패드 내놓을 때 두 가지 융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 빗대가지고 크게 세 가지를 융합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원래는 컴퓨터공학 전공했었고 이제 생명과학 같이 공부하다가 뭐 대학병원이나 뭐 IT 회사나 등등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독립해가지고 제 사업이랑 학생들 가르치는 등등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융합이고 안 좋게 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드릴 것도 이 세 가지 분야의 융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글 많이 쓰고 있고요. 블로그에 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있고 책도 이번에 세 번째 냈고 뭐 강의도 하고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제 세 번째 책이고요. 많이 읽어주셔가지고 지금 또 교보 순위는 좀 내려가긴 했지만 아무튼 다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제 책은 이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아주 일반적인 인트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2의 기계시대와 의료인공지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주 일반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인트로하고 우리가 이 의료인공지능을 어떤 이 방향에서 접근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이 the right question인가 그런 것들을 짚어보려고 했었고요. 이분은 이제 최근까지 나온 인공지능들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를 하면서 이 최신 연구 결과들을 리뷰해드리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2부가 오늘도 아마 내용이 가장 많을 것 같고요. 3부가 이제 그러니까 2부에서는 최신 의료인공지능의 어떤 연구 결과들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리뷰해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의사를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진료하다가 의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등등인데요. 그런 이슈들을 이제 3부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이제 이번 책에서 말씀드린 것도 그러하고 제가 항상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뭐 등등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 결국에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의료계가 맡고 있는 변화인데요. 저는 쓰나미의 비유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변화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빨리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런 쓰나미의 진원지가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인공지능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쓰나미를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라는 걸 강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다음에 제가 항상 뭘 보여드리냐면 요 그림을 제가 잘 보여드리는데 책에도 이제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한 1년 넘었던 이제 작년 6월달의 사진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대한영상의학회라고 하는 그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다 모이는 그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제일 큰 학회인데요. 그게 이제 작년부터 그 아예 인공지능 세션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 별도로 토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패널 토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되게 재밌게 한 것이 뭐였냐면 실시간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300명 정도 이 영상학과 전문의들 모이셔가지고 여러 이슈에 대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은 이 AI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영상학과 의사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뭐 AI 교육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등등이 있는데 한 20% 정도 나온 것이 뭐였냐면 이 AI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쓰나미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지만 이런 그 아예 확산을 막는다는 옵션은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가 강조드리기 위해 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게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도 보시면 아주 일반적으로 나온 반응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노드 코슬라 아마 오늘 이제 사실 제가 수월에 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스타트업 하는 공간인데 오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거의 안 오시고 다른 분들이 거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는 이름일 텐데요. 비노드 코슬라라고 실리콘밸리에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2012년도에 어떤 얘기를 해서 큰 이 파장을 불러일으켰냐면 미래에는 80% 의사가 컴퓨터로 대체가 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논란을 이제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제 책도 냈고 뭐 저도 이제 병원에 가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이제 이런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긴 한데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게 벌써 6년 전이죠. 2010년도에 저 얘기를 들으셨으면 저거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 이렇게 아마 반응을 하셨을 거예요. 실제 미국에서도 그렇게 반응을 했었고 제가 작년에 이제 샌디에고에 갔던 학회에서도 보면 이분을 불러가지고 되게 1대1로 대담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이제 이 발언은 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보시면 아마 딥러닝을 아시는 분들은 제프리 힌튼 교수 이름을 다 아실 텐데요. 제 책에 항상 언급되는 이름이고 나중에 보여드릴 어떤 영상 분석할 때 들어가는 딥러닝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 CNN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술을 이제 아주 많이 발전시킨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제 2016년도에 어떤 얘기를 했냐고 하면은 이 영상학과 전문의를 트레이닝 시키는 걸 그만둬야 된다. 5년 혹은 10년 안에 딥러닝이 영상학과 전문의를 능가할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제 페이스북에 포스팅을 했더니 굉장히 싫어하시는 의사분도 계셨고 되게 또 동조를 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아무튼 또 반응이 뜨거운 얘기였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히 이제 뭐 의료의 미래가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책에서 다뤄보고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그 기계와의 경쟁, 기계와의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그림을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사실 의료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도 그러한데 항상 이런 그 기계 혹은 뭐 새로운 발명품과의 경쟁은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제가 안 쓰는데요. 뒤에 출판사분도 와 계신데 제가 특별히 빼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제 개인이 잘 안 쓰고 한국에서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 제목에도 보시면 제2의 기계시대라는 말을 대신 썼는데요. 그 제2의 기계시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 동명의 책도 있는데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제1의 기계시대를 거쳐왔다는 얘기일 텐데 그게 결국엔 증기기관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에 하나가 증기기관이었고 그 증기기관 전에는 보면 우리가 모든 활동을 인간이나 가축의 근육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기간 다음에는 우리가 철도나 어떤 공장이든 현대문명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모두가 해피했냐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었고 원래 이제 근육을 쌓아가지고 일을 하던 블루칼라 워커들은 잡을 잃어버리고 이런 그 기계 파괴 운동 같은 걸 하면서 흐름을 좀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막지 못했죠. 우리가 제2의 기계 시대는 결국에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근육의 한계가 아니고 브레인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잡 스큐리티에 영향이 있을 분들은 아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이 머리 써가지고 일을 하는 분들, 이 지식 근로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이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 전조 증상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신문 기사인데요. 애플의 뭐 1분기 실적을 실적을 보여드린 신문 기사인데 읽어보시면 아주 일반적인 기사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시그네처가 뭐냐고 하면은 100% 인공지능이 썼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이거 한번 이 문장을 구글링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가 이미 뜹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의 앞날도 되게 불투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이제 아주 큰 소송을 준비하시면 우리 변호사들이 뭐 되게 큰 강단에 들어가서 페이퍼를 워낙 판례 분석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퍼를 많이 읽어야 되는데 막 수백 명의 변호사가 2달 동안 읽던 거를 지금은 한 2명밖에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다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월스트리트의 그 트레이더들,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2000년 정도에는 골드만삭스에서 한 6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거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 아주 2명밖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보험사입니다. 일본에 있는 그 생명보험사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원래 그 계리사들이 있습니다. 보험료 책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다 해고를 해버리고 이제 IBM 왓슨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뭐 한 2년 내에 ROI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조 증상들이 항상 있으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뭐 제가 특정 진료과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의사 혹은 의료의 미래에도 인공지능들의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제 1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한가, 우리 어떤 그 라이프 퀘션을 던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흔히 우리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대결 구도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고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알파고도 그렇고 뭐 체스, 옛날에 IBM 체스 두는 것도 그렇고 퀴즈 풀 때도 그러한데 이런 왜 그런 구도를 만들었는지는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요. 왜냐면 이제 인간 최고수랑 대결을 시켜야지만 마케팅에도 좋고 금방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의료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 의료를 포함해서 그 인류의 미래에 어떤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누가 이기고 것이냐, 누가 더 낫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힘을 더 합쳐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의료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그게 인공지능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의 목표 자체가 바뀌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의료의 목표를 더 잘 이루어주려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 방향을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시너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이런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이게 IBM의 그림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이게 이제 위쪽은 인간이 가지는 강점이고 아래쪽은 인공지능이 가지는 강점인데 서로의 강점이 다르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가진 강점은 그 커먼 센스가 있고 딜레마 해결 가능하고 윤리, 공감 능력, 상상력 뭐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지능에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연어 처리라든지 패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식 분류하는 거, 기계 학습이나 편견이 없고 기억력이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오늘 의대생도 오시고 의사분도 오시고 한번 우리가 진료받았을 때, 환자로서 진료받았을 때를 한번 기억 떠올려 보시면 의사들이 진료할 때 혹은 의대생들이 어떤 수업에서 배울 때 아니면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트레이닝 받으면서 개발하려고 한 능력이 위쪽에 있는 것인지 아래쪽에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보시면 주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새로 인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편견 없이 말 판단한다든지 뭘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도 크든 작든 어떤 의사들의 미래, 의료의 미래에 우리가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들 아마 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다 제대로 트신 건가요? 이게 저도 덥고 많이 더우신 것 같은데 뒤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대로 튼 건데요. 네.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보통 드리고 인트로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논의의 범위를 한정 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방면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었던 한 가지 문제를 인간만큼 혹은 인간보다 더 잘 푸는 인공지능을 얘기하고, 예를 들면 체스 두는 거, 퀴즈 풀고
스팸 필터링하고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처럼 다 약한 인공지능들인데요. 지금 구현이 되어 있고 오늘 말씀드린 인공지능은 다 이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한 인공지능이 더 발전되게 되면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SF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흔히 제가 이런 강의를 하게 되면 보통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 이거 그런 것 때문인데요. 강한 인공지능이나 초인공지능을 보시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자의식이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명령을 내렸을 때 명령을 막 거부하고 우리가 명령을 안 내렸는데 스스로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의 것들을 하는 것들인데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고 이제 뭐 언제 올지도 약간 전문가들을 받아 이 반응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약한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이게 되게 재미있는 주제긴 합니다라는 제가 오늘 말씀 많이 안 드릴 건데요. 잠깐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흔히 특이점이 온다 뭐 이런 책을 보시거나 싱글러리티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이게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Y축이 이제 우리가 컴퓨팅 파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연산 능력이 보시면 우리가 뭐 무호의 법칙 이런 걸 보실 때에도 기하급수적으로 그게 증가를 하죠. 2년에 뭐 18개월마다 뭐 예를 들면 CPU의 성능이 2배씩 증가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면 결국엔 우리가 언젠가는 뭐 인섹트 브레인, 마우스 브레인, 원 휴먼 브레인 넘어서고 결국에 우리가 뭐 인류 전체의 브레인 파워를 인공지능이 넘어서는 때가 온다. 그게 특이점인데 보통 한 2045년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걸 볼 때는 우리가 인공지능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도 전문가들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언제쯤 우리가 그 기계가 초인공지능이 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볼 때도 보면 아주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90%까지 포함하더라도 이 금세기 내에는 이런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벌써 이게 작년 초인데요. 이게 뭐 앨런 머스크나 그 특이점이 온다 레이커스와일이나 알파고 만들었던 뭐 하사비스 이런 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초인공지능이라는 게 가능하냐고 하니까 모두가 예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아니면 이런 초인공지능의 실현이 과연 인류에게 좋은 것이냐고 하니까 좀 답변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런 정도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 약한 인공지능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것들인데요. 뭐 아마존에서 뭐 상품 추천을 해준다든지 우리가 왓챠 같은 거 보시면 기존에 봤던 영화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 안 본 영화 별점 같은 거 수정을 해주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좀 중요한데 그 페이스북에서 우리 페이스북 다 하실 테니까 사진을 올리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얼굴이 위치가 어딘지까지 뿐만이 아니고 누구의 얼굴인지까지도 알아맞추죠. 태깅을 해주게 되는데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나중에 논문 보여드리겠지만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더 잘 알아맞추는데요. 그게 이제 이런 걸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결국에 이게 이런 아주 사람 얼굴이 나와 있는 아주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고 의료 영상으로 한번 빗대가지고 상상을 해보시죠. 엑스레이에서 보면 뭐 암이 어디 있는가 이런 문제를 찾는다고 봤을 때에도 이게 사람 얼굴 어디 있는가를 찾는 거랑 기술적으로는 별반 다를 게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아주 잘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우리가 이런 엑스레이든 MRI든 CT 영상 같은 것들도 잘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금방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사람 말 알아듣는 거, 뭐 쉬리 같은 것도 그러하고요. 아니면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뭐 바둑둔 알파고 이런 거 다 이제 약한 인공지능 하나의 문제만 한 가지 종류의 문제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뭐 그 알파고가 뭐 국내에서는 아주 많은 화제였지만 그 여전히 이제 글로벌리 봤을 때는 그 IBM 왓슨이 굉장히 또 유명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것들의 상당 부분도 사실 왓슨 이야기인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 일부의 내용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부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지금까지 의료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데요. 2부가 이제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눠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의료 인공지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끌어내는 거. 그게 첫 번째 그 의료 인공지능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의료 영상들, 아니면 우리가 원래 의사들이 눈으로 보고 판독했던 데이터들을 어떤 인공지능이 이제 분석하고 판독하는 것들. 이게 두 번째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그 연속적인 데이터. 우리가 우리 지금 우리 다 살아 계시나요, 그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모든 바이오메디컬 데이터가 시그널이 다 연속적인데 우리 체온이든 뭐 혈압이든 뭐 뇌파이든 심전도든 혈당이든 다 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예방 예측 의료 구현을 하는 것. 그게 세 번째 유형의 의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그 모든 의료 인공지능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데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커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세 가지 순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의학적인 인사이트를 노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한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진료 기록, 뭐 종이 차트나 EMR에 들어가 있는 그 진료 기록이나 우리 유전 정보나 아니면 임상 시험한 데이터라든지 우리 뭐 진료받으면 혹은 이제 보험사에 들어가 있는 첨부 데이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심평원 같은 데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걸 제가 첫 번째로 다 뭉뚱그려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제가 뭐 대표적으로 그냥 왓슨 얘기를 오늘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IBM 왓슨을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오늘 여기 오실 정도면. 그래서 사실 왓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작년까지는 굉장히 핫한 주제였습니다. 지금은 좀 덜 핫하죠. 여러 가지 뭐 언론에서 좀 접하셨겠지만 뭐 인트로만 좀 드리고 넘어갈 텐데요. 여기 제퍼디라고 하는 미국의 퀴즈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도 사실 하는 퀴즈쇼인데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요. 2011년도에 특별판 쇼로 뭘 했냐고 하면은 인간 챔피언 2명이랑 왓슨을 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누구냐고 하면은 이분이 이제 74연승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왕중왕전에서 이분을 이겼던 분인데 상금이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 왓슨이 이 두 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 상금을 타면서 이게 압도적으로 우승을 했는데 그때 상당히 이제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화려하게 데뷔를 해가지고서 2012년도에 어떻게 됐냐고 하면은 뉴욕에 있는 MSKCC라고 하는 뭐 세계 제일 큰 암센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런 임상시험 데이터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진료 기록 등등을 학습을 해가지고서 이런 처음에 런캔서, 그러니까 폐암을 환자를 먼저 진료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 왓슨 폼 클로즈의 시작이었었고요. 요거에서 이런 연구에서 나온 것이 지금 길병원 등등의 지금 국내 7개 병원에 들어가 있는 왓슨 폼 클로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왓슨 폼 클로즈 화면이 요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뭐 간호사나 코디 같은 분들이 이렇게 환자의 진료 기록 같은 걸 이렇게 넣게 되면 넣고 이제 여기 Ask 왓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이제 치료법을 권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가 좀 애매한데 왓슨이 진단을 해주진 않습니다. 암인지 아닌지를 진단해주진 않고요. 암이라고 진단되어 있는 분이 진료받은 기록을 이렇게 넣게 되면 그런 치료법을 이제 권고를 해주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 3단계로 3단계 등급으로 이 치료법을 권고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이고요. 이거는 이제 고려해보라는 것이고, 이건 비추입니다. 3단계이고, 여기 다 약 이름들이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뭐냐고 하면 근거 버튼, 에비던스 버튼인데, 이거 눌러보면 이제 왜 이런 치료법을 주는지 돼가지고 논문이든 임상시험이든 뭐 가이드라인 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서 종양내과라고 있습니다. 암 환자 보는 전문 진료과가 있는데 종양내과 이 선생님들이 이거 보시고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게 왓슨 폼 클로즈의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화면입니다. 왓슨이 제가 한 챕터를 다 할애해가지고 아주 많은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요점만 말씀드리면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본다는 게 뭔가 이제 이게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병원 같은 데 가서 드리는 질문이 뭐냐면 혹시 왓슨 폼 클로즈의 정확성에 대해 가지고 논문 쓴 거, 연구해가지고 논문 쓴 거 보신 적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답이 그러니까 손을 드실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없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지난 1월 달에 이제 하나 나왔습니다. 유방암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이제 이제는 조금 보실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근거는 아주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등급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 의사가 본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 것들이 있는데 의사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최소한 임상 연구는 거쳐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도입됐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해 본 왓슨 폼 클로즈 아니면 이제 왓슨 전체의 어떤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타임라인인데요.
국내 7가지 병원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가을 정도에 길병원이 먼저 도입했고 나머지 병원들이 도입했는데요. 그 논문으로 나온 왓슨 펑클로지의 그 실력은 이제 여기 있지만 올해 1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원들은 그 논문도 보지 않고 도입을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비판을 하고 있고, 혹시 이제 관심이 더 있으신 분들은 그 스탯 뉴스라고 하는 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작년 9월달에 나왔던 아주 장문의 기사인데, 뭐 핵심 내용은 왓슨은 사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고 볼 수도 있고, 좀 과장된 주장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약속들이 아직 거의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장문의 비판 기사인데요. 저도 이제 뭐 1시간 반 스카이프로 인터뷰 해가지고 한 문장 제 코멘트 들어갔는데, 그 내용이 결국에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 임상적으로 증명이 안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요 연구는 그 길병원이 도입했던 몇 달 뒤에 나온 내용인데요. 왓슨 펑클로지 돼가지고 요거는 이제 논문은 아니고 그 학회에서 발표한 뭐 그 포스터 이런 내용인데, 최초로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인도에 있는 병원에서 1000명의 암 환자에 대해 가지고 4가지 암종에 대해서 이제 왓슨 펑클로지 실력을 본 거죠. 어떻게 봤냐고 하면은 그 우리가 임상 시험할 때 뭘 기준으로 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아웃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의사들과의 일치율을 바탕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의사랑 일치한다면 왓슨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의사랑 일치를 않는다면 부정확하다고 해야 하느냐, 또 그 결론을 취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일단 일치율을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사를 정답으로 가정했을 때에 예를 들면 이렇게 추천, 고려, 비추천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 이 정도가 우리가 맞다고 본다면은 한 80% 정도면 높다고도 볼 수도 있고 낮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게 애매한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러하고 그리고 의사들의 진료한 중에서 5%는 왓슨의 그 권고안 중에 아예 뜨지 않습니다. 또 그러한데요. 되게 애매한 수치이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일치율이라고 하더라도 이 암종별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대장암은 85% 굉장히 높았고, 이 폐암 같은 경우에는 20%도 안 됐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이고요. 유방암 중에 보면 우리가 유전형으로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트리플 네거티브, 그러니까 3중 음성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나왔고, 헐투 네거티브 그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35%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 결과만 본다면은 암종별로 혹은 세부 암종별로 왓슨의 실력이 이제 되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쓸 때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써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결국에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뭐냐고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T1, T2가 시간입니다. 이게 과거의 시간대이고 이게 예를 들면 현재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IBM이 주장하는 왓슨의 필요성이 뭐냐면 그 암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에서 하루에 나오는 논문을 10분에 한 편 읽는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그것만 앉아가지고 읽으면 28시간이가 걸린다고 IBM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두 읽는 게 불가능하니까 왓슨의 걸 대신 반영을 해가지고서 왓슨만 보고 진료하면 좋다. 이게 왓슨 IBM 주장인데요. 근데 T1, T2가 뭐냐면 이게 그 논문에 반영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왓슨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냥 새로운 연구를 계속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시간 두 시간대가 돼 가지고서 일치율을 본다고 했을 때에도 이게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임상 시험을 제가 이제 왓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약 개발할 때 약을 임상 시험 하게 되면 이 임상 시험을 예를 들어 한 3년 한다 했을 때 약의 성분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아니 우리가 약을 출시한 다음에 제약회사 만들어 약의 성분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죠? 왓슨은 그게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 논문을 낸 다음에도 계속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인가가 되게 근본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요거 먼저 보고 넘어가면, 여기 이제 길병원에서 작년에 아주 큰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암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 왓슨을 쓸 때 그 어떤 것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여기도 포스터 발표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웃으시면 되게 의사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이제 의료인이 아니신 건데, 한국엔 심평 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학적인 전문성뿐만이 아니고 심평원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진료 보러 갈 때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돈을 내지만 의사들이 진료해가지고 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습니다. 진료비의 일부를. 근데 그 진료비를 과연 보험에서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판단하는 게 심평원인데 그 기준을 왓슨은 이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서로 대놓고 나오는 게 뭐냐면 요런 약제가 있습니다. 요 약이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심평원이 요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왓슨의 그 광고를 따라가지고 이거 처방하면 그 삭감 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돈을 토해내야 의사분들이 돈을 토해내야 된다는 그런 국내 차이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요 약제는 보면 일본과 한국에서는 인허가를 받은 약인데 미국에서는 인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굉장히 루틴하게 쓰는 약제인데 아니 왓슨은 뜨지가 않는 거죠. 이런 차이. 그러니까 왓슨은 미국에서 특히 그 뉴욕에 있는 특정 병원을 기준으로 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별로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해 1월달에 나왔던 거 최초의 논문인데요. 아까 제가 드렸던 바와 같이 이게 암종별로 다 일출 다르고 이렇게 세부 그 암의 종류별로 일출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잠정적으로 결론을 지금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출을 바탕으로 본다고 했을 때에도 마치 암종별로 다르고 같은 암종에서도 병기별로 다르고 병원별 국가별로 다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칙 없이 진료한다는 게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거죠. 어떤 환자에게 왓슨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걸 얼마나 믿을 것인가, 혹은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 왓슨이랑 그 의사들의 판단이 다를 경우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뭐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요게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이제 환자의 치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7개 병원은 이거 어떻게 쓰냐면 그냥 각자 알아서 쓰고 계십니다. 그냥.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나 특히 이제 근거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이런 그 원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왓슨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온콜로지뿐만이 아니고 유전체 분석하는 것도 있고 임상시험 매칭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인간에게 유전자가 이제 한 2, 3만 개 보통 있거든요. 근데 그 유전자 중에서 그 변이,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유형까지 다 따지면 굉장히 많은 유형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 의사라고 해도 그 모든 유전 변이의 의미를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 논문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그 어노테이션, 그 해설을 좀 더 붙여주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클리니컬 트라이얼 매칭은 뭐냐고 하면은 임상시험에 환자 매칭해주는 것인데 우리 신약 개발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가 병원에서 임상시험을 하는 건데요. 임상시험의 바틀렉이 뭐냐고 하면은 그러니까 임상시험이 빨리 끝내면 환자도 좋고 약이 빨리 새로운 약이 많이 나오니까 제약회사도 좋고 그리고 임상시험하는 연구자들도 좋습니다. 논문을 빨리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바틀렉이 뭐냐면 환자를 등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암에 걸렸는데 표준치료 다 안 들으면 결국 임상시험 제가 등록하는 게 마지막 희망인데 예를 들면 뭐 미국에 있는 뭐 큰 병원, 메이오 클리닉 같은 큰 병원이나 뭐 서울대학병원 이런 데는 임상시험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느 임상시험에 등록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되게 긴 장문의 그 텍스트를 읽어봐야지만 제가 등록 가능한 자격 요건이 되는지 등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메이오 클리닉 같은데 몇천 개, 몇백 개 돌아가는데 그 다 읽어볼 수 없으니까 이 왓슨이 이제 그 자연어 처리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뭐 분석해서 제가 어느 임상시험에 등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번째 의료인공지능이었고요. 뭐 책에는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이것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분야이지요. 그래서 그 이미지 분석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그 의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딥러닝이 여기 나오는 건데요. 항상 이제 우리가 그 딥러닝을 아마 많이 모르신다고 제가 가정을 하면 이 얘기를 먼저 드릴까요? 인공지능은 이게 이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뭐가 다른 거 이런 질문하는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 되게 다양한 구현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컴퓨터공학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 기계학습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기계한테 컴퓨터를 가르쳐가지고 스스로 법칙을 개발해서 똑같은 문제를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를 주게 되면 판단하게 하는 게 기계학습인데요. 기계학습도 되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딥러닝이라는 게 중에 가장 핫하고
딥러닝도 되게 다양한 방식들의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그 CNN이라고 부르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지금 이미지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주로 책이라든지 설명드릴 게 거의 이제 CNN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딥러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제가 뭐 시간 없을 때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그냥 이제 사람이 배우듯이 배운다라고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 이게 그 자기 아기 처음에 태어나면 자기 손발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계속 보다 보면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 다른 사람 얼굴이랑 엄마 얼굴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계속 보다 보면 엄마 얼굴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도 그렇게 배운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이런 그 동그라미랑 선으로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그 우리 뇌의 뭐 그 뉴런이랑 뭐 시냅스 같은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B라고 하는 게 보면 이게 층이거든요. 레이어인데 이게 층이 깊다고 해서 뭐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없을 때는 크게 두 가지만 그냥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딥러닝의 특징 잘 됩니다. 아주 잘. 그래서 과거에는 보면 우리가 뭐 텍스트를 읽든 뭐 이미지를 분석하든 음성을 분석하든 다 각각의 다른 방식의 기계 학습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다 딥러닝만 쓰면 잘 되죠. 훨씬 잘 됩니다. 과거의 방법에 비해 가지고 그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어떤 데이터를 가르칠 때의 특징을 우리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피처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개랑 고양이 사진 구분할 때 보면 과거에 이런 방법론들이 거의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뭘 중심으로 볼지를 사람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귀의 모양을 봐라, 털의 색깔을 봐라, 뭐 꼬리의 길이를 봐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의미 있는 특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딥러닝은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계란 고양이 사진 여기는 예를 들면 개 사진 한 10,000장 모으고 고양이 사진 10,000장 모아가지고 거기다 개라고 이제 알려주고 여기는 고양이라고 알려주고 때려 박으면 딥러닝이 스스로 이제 이게 어떤 그 특징의 차이가 있는지를 스스로 학습을 해가지고서 배우는데 이제 아주 잘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딥러닝의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그 우리 사람 얼굴 알아보는 거에 대해 가지고도 예를 들면 이게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은 이것도 보시면 사람보다 더 잘 알아본다는 것이고 이거는 구글의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바이두의 알고리즘인데 더 잘 알아보죠. 이런 것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이 원래 정답 테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학습을 시킨 건데 인공지능이 사람이 원래 내게 정답 중에 틀린 걸 막 골라내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게 잘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이미지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가지고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의료계로 이제 접목을 시켜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흔히 이제 우리가 진료과별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크게 빨리 받을 분들이 결국에 우리가 그 영상을 주로 분석하시는 이 영상학과 선생님 의사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MRI나 엑스레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책에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많이 넣었는데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저랑 같이 일을 하는 특히 최근에 국내 그 최초로 시각처에서 딥러닝 기반의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던 뷰노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본에이지 뼈 나이 분석하는 인공지능인데요. 우리 애들 그 성냥판 검사 같은 하잖아요, 그죠? 결국 이 검사를 하는 건데요. 이런 그 성장할수록 이런 뼈의 모양 같은 것들이 단계별로 바뀌어가는데 의사들이 수업과에 가면 책을 보고서 이 표준 사진이랑 눈으로 비교해가지고 나이를 매기게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그러니까 귀찮고 번거로운 과정이니까 그걸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뷰노의 인공지능이고 그거 찍으면 나이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표준 사진을 나이랑 표준 사진을 같이 골라주게 됩니다. 그게 지난 5월달에 최초로 인허가를 국내에서 받았는데요. 논문을 보시면 되게 재미가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인간 의사랑 2명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좀 나았는데 이게 이제 요즘 최근에 이제 단순히 의사랑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잘하느냐 뿐만이 아니고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의 시너지가 과연 있는가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게 인공지능을 의사가 썼을 때와 쓰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이 각자 따로 하는 것보다 썼을 때 더 잘하지요. 이런 결과들이나 총 200개의 사진을 검토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보시면 2명의 의사에서 총 판독 시간에 이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판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들었던 그런 케이스들이고. 아니면 요거는 뭐냐고 하면은 눈 사진을 판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뇨병 걸리면
그 실명한 그 합병증으로 실명한다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런 질병 때문인데요. 그걸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은 안과에 가서 이런 그 안저라고 해서 안구의 뒷면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안과 전문의들이 이제 눈으로 보시고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게 결국 의사가 눈으로 보고 판독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왜 이게 인공지능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한 명의 환자를 여러 명의 안과 전문의들이 판독했을 때에 이게 그 중증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판독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특별히 어려운 케이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날의 뭐 컨디션 차이일 수도 있고 혹은 의사의 역량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판독이 나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판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공지능의 활용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되게 저희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글쎄요 충격적이고 좀 황당한 논문이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의료 하시는 분 다 아시는 논문인데요. 자마라고 하는 그 의학 저널이 있습니다. 그게 세계 제일 좋은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그 구글이 논문을 냈습니다. 자기들 개발한 딥러닝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이 안과 전문의보다 당뇨수 방화병증이라고 하는 질병을 더 잘 판독한다는 논문이었는데요. 구글이 여기 논문을 낸다는 게 원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충격적인 일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식이냐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안과 전문의들 고용을 해가지고서 판독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학습시킨 인공지능을 이렇게 좀 잘하시는 분들 안과 전문의랑 비교해가지고서 누가 더 잘하냐를 봤더니 이게 이제 아로시 커브라고 하는 건데 왼쪽 위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까만 선이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것이고 색깔 점들이 개별 안과 의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까만 선 위에 계신 분들은 인공지능보다 나은 분, 밑에 계신 분들은 좀 못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에 계신 분도 있고 밑에 계신 분도 있죠. 근데 이게 다 합해서 보면 그게 F-스코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로 본다면은 그 인공지능이 인간 의사보다 좀 더 낫다는 걸 이 논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암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게 그냥 일반 점이랑 피부암이랑 구분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 ABCD라고 하는 이게 뭐 그 좌우 대칭이나 경계나 색깔 등등을 봐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실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판독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눈으로 보고 판독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보면 작년 초에 이제 네이처 나온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나온 논문인데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되게 많은 데이터를 피부과 전문의들이 판독해가지고 인공지능 학습시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인공지능으로 세 가지 피부암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좌우가 바뀌었는데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요 파란색 선은 이제 스탠포드 딥러닝 인공지능이고 빨간 점들이 개별 피부과 전문의들이고요. 초록색 십자가가 피부과 전문의들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밑에 있죠. 그 파란 선보다 요 의미도 보면 피부과 전문의보다 딥러닝이 더 잘한다 이런 얘기를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제 반우스갯소리로 보통 여기서 어떤 얘기를 드리냐면 이 자마 전 연구하고 이 연구가 거의 내용이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연구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인간 의사들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한 가지는 이게 아까 뭐 13만 장 판독해서 노가다로 판독하셔가지고 인공지능을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이랑 비교당하시면서 인공지능의 우월성을 보여드리는 게 두 번째 역할인데 당연하게도 그 안과 의사나 피부과 의사가 이런 것만 판독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아주 일부분의 태스크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만큼은 적어도 지금 인공지능이 더 전문의들을 능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스탠포드가 만든 거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스마트폰에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글 행사에서 데모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내용이고 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가면 피부과 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나 뭐 중국의 오지 같은 병원 없는 곳에서는 예를 들면 그냥 의사는 있는데 피부과 전문의가 없을 때는 이런 걸로 이제 판독을 해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료과는 병리과입니다. 병리과를 아마 여기 밖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여기 어떤 거냐고 하면 우리 암이 혹이 좀 있어가지고 암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으면 조직 검사를 판독해가지고 보는 게 병리과 전문의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환자를 보진 않는데 이런 거 이제 현미경이나 컴퓨터로 보시면서
세포 모양 가지고 그러니까 암이다 아니다, 뭐 몇 기다 이런 걸 뭐 이약을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독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할이냐면 이게 병원에서는 병리과에서 이게 기다 아니다라고 하면 누구도 딴지를 못 겁니다. 이게 최종 의사결정, 최종 판독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근데 보시면 병리과에도 이게 인공지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병리과에 가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거 판독해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유방암 병리 데이터인데 이게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 논문에 나온 것인데 이것도 결국에 자마 얘기인데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있는 병리과들 수천 명한테 그 유방암 데이터 240가지에 대해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4가지 병기로 구분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이건 정상이고요. 이건 좀 더 안 좋은 건 ATP하고 좀 더 안 좋은 건 DCIS고 이건 이제 그 암이거든요. 인베이시브 카시노마인데요. 이게 이제 정답은 그 경험 많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합의해가지고 내린 건데 그 정답을 맞출 수 있냐 없냐를 보게 되니까 여기는 보시면 판독 결과들이 되게, 여기는 흰색으로 말해야 정답이고 여기 노란색으로 말해야 정답, 이거 주황색으로 말해야 정답, 이거 빨간색으로 말해야 정답인데 많은 분들이 틀리죠? 아까 보여드린 4가지 그 그림은 뭐냐고 하면은 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 것들을 골라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진짜 굉장히 애매한 케이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인공지능이 또 병리과에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요. 결국에 아까 통계를 내보게 되면 한 75% 맞춥니다. 미국의 병리과 전문의들이. 만약에 제가 이제 암이 좀 심돼가지고 조직검사에서 판독 받았는데 이거 얼마나 믿을만한 거예요? 물어보면 75%의 정확도로 네가 암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안 믿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받아볼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런 그 병리과라고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유방암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세계 대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그 세포 떼가지고 만든 데이터를 판독하는 것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팀이 우승했고요. 이게 이제 그때 이게 벌써 2년 전 한 내용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게 Y축 에러율이고요. 이건 병리과 전문의들의 에러율이고 이건 인공지능의 에러율이라 가지고 인공지능이 당시에 좀 더 잘합니다. 여기 그 병리과 전문의들 무한대 시간을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왔고요. 근데 이제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뭐냐면 이 둘의 힘을 합치면 더 잘하지요. 그래서 시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책에도 이제 거의 이게 이제 주로 아름다운 스토리들을 중심으로 많이 썼는데 어떤 거냐면 아까 그 도네이츠 할 때도 그랬었고 둘이 각각 하는 것보다는 힘을 합치면 더 잘한다는 내용인데 최근에 뭐 제가 조금 덜 강조한 책에는 덜 강조한 것도 있고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결과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혼자 하더라도 굉장히 더 잘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하여튼 그런 아름다운 얘기가 언제까지 통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그 의사랑 힘을 합친 것보다 인공지능 혼자 하는 게 더 잘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 이후에는 우리가 또 우리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것도 나중에 잠깐 얘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똑같은 데이터를 구글에 작년에 나온 논문도 보시면 좀 더 잘했는데요. 똑같은 데이터 가지고서 결국에 이것도 그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둘 다 잘하는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잘한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민감도와 특이도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그 퍼포먼스를 보기 위한 수치인데 서로 다른 이 퍼포먼스 좋아가지고서 힘을 합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더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영상으로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세 번째로 인공지능인데 이게 뭐냐면 자동차 운전 다들 하실 텐데 타이어 펑크 나서 이 지경 될 때까지 잘 모르는 경우는 별로 없죠. 이게 어떤 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공기압 같은 게 다 센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가 이런 그 아주 많은 센서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 달리는 중에도 그 모니터링 하다가 또 큰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비행기 터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비행 중에도 여러 가지 센싱 해가지고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방 의료, 예측 의료를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동차나 비행기에서. 그래서 얘들한테 이렇게 한다면 사람한테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제 웨어러블이나 IoT 센서 같은 것들이 이런 이런 의학적인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저도 지금 제가 차고 있습니다. 제 반지랑 시계랑 벨트가 웨어러블인데 지금도 지금 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아 있으면 이게 의미가 있든 의미가 없는 데이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거 누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가 문제죠. 그 의사들이 24시간 앉아가지고 볼 수 없으니까 결국에 인공지능이 해야 한다는 게 세 번째 인공지능의 그 유형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이런 이게 이제 그 작년인가요? 이제 벌써 이제 의대 목동병원의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폐혈증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었는데 실제 그 NICU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많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런 IBM 연구가 어떤 것이었냐면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여러 가지 센싱을 하고 있다가 그런 폐혈증 감염의 징후를 좀 미리 파악해보자고 하는 연구들이 있었고 여기 이제 논문은 나오진 않았지만은 뭐 한 24시간까지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발표가 된 적이 있고요. 이거는 성인에 대한 데이터인데 그 폐혈증 쇼크라고 하는 더 진행되어 있는 안 좋은 그 질병인데 이런 경우에도 보시면 좀 더 미리 그 중환자실에서 미리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8시간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혈당입니다. 그 혈당도 우리가 연속적인 데이터인데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이 너무 높아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조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메르트로닉에서 뭘 만들었냐고 하면은 그 연속 혈당기라는 게 있습니다. 복부에 차고서 이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24시간 그 실시간 혈당 변화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걸로 측정을 하고 왓슨이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서 혈당 관리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준다고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그 환자가 먹었던 음식이나 어떤 뭐 인슐린 맞은 거, 생활 패턴 등등을 다 학습하고 있다가 네가 어떻게 하는 게 뭐 좋겠다, 아니면 몇 시간 뒤에 지금 저혈당 쇼크가 올 것이다 이런 걸 예측을 해주는 게 지금 이 앱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보시면 되게 임상 연구 해가지고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이런 어드바이스를 준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 환자가 어떻게 하니까 혈당이 올라가서 내려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고혈당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 이러이러 하니까 좀 해보라고 어드바이스를 주니까 그걸 반영을 하니까 이제 혈당이 정상 범위 내로 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 데이터는 책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온 데이터인데 미국에서 아이폰 앱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 그 토요일 밤에 네가 뭔가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것 같다, 뭔가 좀 더 잘 해보라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뭐 특정 음식을 먹게 되면 혈당이 너무 높아지느니 잘 관리되는 이런 것들 얘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을 해주게 되면 당뇨병 환자들이 더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제 그 부정맥, 심전도라고 하는 우리 심장의 전기적 활성도, 의학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는 데이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분석해서 또 예방 예측을 하는 것인데, 부정맥을 예측하는 것들이나 혹은 이제 작년에 벌써 이게 세종병원에서 오셨는데 같이 하신 연구인데요. 뷰노하고 세종병원에서 개발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중환자실에서 심정지, 카디악 어레스트를 미리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사실 기사가 먼저 나버렸는데 최근에 논문이 나왔고요. 이런 논문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측정하는 아주 일반적인 데이터들, 심박수나 호흡수나 체온, 혈압 같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이게 또 오른쪽 위로 갈수록 좋은 건데 기존에 쓰던 거에 비해 가지고 훨씬 좋아진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병원에 이제 그러니까 심정지 생기면 그 방송 나오고 해가지고 뛰어가는 분들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신속 대응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좀 알람을 미리 주게 되면 대응을 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 false 알람, 거짓 경보거든요. 그래서 거짓 경보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뷰노의 인공지능이 그걸 되게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 X2이 뭐냐면 환자 한 명당 시간당 울리는 알람 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민감도 성능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A나 B 정도가 실제 그 병원 신속 대응팀이 달려갈 수 있는 카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에서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홀스 알람을 많이 줄였다고 하는 것 실제 우리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이다 그런 정도이고요. 시간에 따른 이제 아까 기사에 나왔듯이 하루 전에 미리 심정지 예측한다 그 내용인데, 이게 심정지 발생 시점이 있더라고 본다면은 한 하루 전에도 보시면 심정지 발생하지 않은 분들과 발생한 분들의 그 격차가 벌어지죠.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그 심정지 예측, 딥러닝 기반의 심정지 예측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서 이제 여기 2부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의료인공지능의 세 가지 유형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1시간 얘기한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거의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네, 5분 남았다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3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덥기도 하고 이 말을 좀 전전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이렇게 5분 동안 빨리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이나 토론 같은 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까 그 2부에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것에 이슈가 나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느냐, 전원일제 대체할 수 있냐는 좋은 질문이 아니고 세 가지 역할로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지금 아주 많이 하고 있는 다양한 의사 역할들 중에서 사라질 역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될 역할, 또 새롭게 만들어질 역할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진료과별로 또 다를 것이고요. 그거 하고 결과된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런 문제들. 그리고 탈숙련은 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내비 차 운전할 때 내비 쓰면 그 지형을 잘 모르게 되잖아요. 지리 같은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왓슨 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 10년, 20년 쓰시면 원래 이제 그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에도 좀 감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왓슨에 대해 비판 많이 했었던 효용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그걸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인공지능이 의료기기이기도 하고 의료기기가 아니기도 한데 어떻게 인류가 규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 블랙박스는 뭐냐면 이게 특히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블랙박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알파고 떠올려 보시면 알파고가 딥러닝 기반이니까 어떤 돌을 특정 부위에 뒀는데 이게 그 왜 뒀는지를 모르죠. 그 지점에 왜 뒀는지를. 그래서 바둑같이 그러니까 알파고 되게 잘하고 의료인공지능도 딥러닝 기반 아주 잘하지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내놓는지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둑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의료에 대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이고요. 내용이 한참 남았는데 제가 빠르게 리뷰하면서 가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보는데 yes or no로 답한다고 보면은 저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두 대체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런 케이스는 제가 이제 그 책에 썼던 자동 마취 기계가 미국에 나왔는데 마취과 의사들이 반발해가지고 시장 퇴출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런 기계 파괴 운동 같이 이런 걸 언제까지고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다시 한번 이런 거 아까 보여드렸던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역할로 나눠가지고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사라질 역할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원래 더 잘할 수 있는 것들, 순서도 같은 걸로 도식화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미 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게 사실 순서도가 이제 이런 우리 프로그램 배워보신 분들이 아주 익숙하실 텐데 진료 가이드라인이 거의 비슷한 구조입니다. 사실 이게 암 환자 진료하는 가이드라인인데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걸 쓰시거든요. 그래서 왓슨이 왜 이걸 먼저 암 환자 진료를 먼저 했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유지가 될 역할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에 의사결정하시는 것들, 결국에 최소한 지금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인간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을 결국에 또 더 강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약한 인공지능만 우리 가정했을 경우에는 아예 새로운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아직 연구가 안 된 분야들 연구하는 것들이 앞으로 더 유지가 될 역할 그런 것들인데요. 제가 공감 능력 많이 강조하려고 항상 많이 보여드리는 게 이런 내용이 뭐냐고 하면은 이게 이제 지금의 의과대학이나 트레이닝 받을 때는 많이 강조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종양내과 암 보시는 분들이 평생에 배드 뉴스 전하는 게 2만 번 정도 전한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전할지는 안 배우시거든요, 별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요거는 실제 우리가 공감 능력이 더 좋은 분한테 진료받으면 당뇨병 환자들이 더 예후가 좋다는 것을 대규모 임상시험으로 증명했던 그런 것들 제가 보여드리는 결과이고요. 그래서 실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인데, 공감 능력이 보면 특히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별로 높지가 않지요. 우리가 특히 환자로 경험을 봤을 때는 그러한데, 이게 연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진료를 할 때 진료 녹음을 해가지고서 10번의 공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중에서 실제 의사가 몇 번 공감 능력을 발휘하는가를 카운팅 해보게 되면 이게 이제 10번 중에 1번이고요. 또는 10번 중에 2번이거든요. 그래서 그만 공감 능력이 되게 낮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 제가 많이 왜 낮을까? 이런 것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많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의사들 많이 안 계셔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활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진료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아지면 의학적인 시간과 리소스가 많이 남을 텐데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고, 이제 지금 제가 의과대학 가서 많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미래 의사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할 것인가, 그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아까 제가 지금의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몇 번 들었는데 그 내용인데요. 언제까지고 남아있을 수 있는가? 그 지금의 패러다임 하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말인데, 여기 이제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이 모든 범위에서 의사보다 뛰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쓰는 것 자체가 그 의사들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가정인데요. 이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면은 제가 그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표현했던 거, 각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더 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고 모두가 좋아하는 스토리인데, 여기도 다 구글이 발표한 이런 것도 보시기에도 시간이든 정확도이든 같이 하면 시너지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패러다임 전환이 보시면 우리 자율주행차로 제가 비유를 책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레벨 5까지 자율주행차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인데, 레벨 4까지는 이제 갈수록 더 자동화된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레벨 4까지는 우리가 결국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페달과 운전대가 있는데, 레벨 5로 가면 아예 운전대가 없어지고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게 오히려 불법이 되는 그런 그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가 이런 정도이고 우리 인공지능이 이런 정도인데, 예를 들면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되는 것이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의료인공지능도 이러한 변화가 올지 않을까 하는 게 결국에 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책에도 이 파트에 설명한 것이 뭐였냐면, 지난 4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의료인공지능 의사를 보조하는 건데요. 이거 최초로 이제 지난 4월달에 FDA가 인허가한 게 뭐였냐면, 약간 당뇨병, 합병증 판독하는데 의사의 개입 없이 최종 판독까지 내려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아예 가정에서 의사가 관여하지 않는 게 인허가를 받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변화의 시발점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뭐냐면 그 루닛의 인공지능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게 인공지능 혼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흉부 엑스레이인데, 흉부 영상 세부 전공하신 영상학과 전문의들이 혼자 의사들만 본 거고, 요건 인공지능이랑 같이 보신 겁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이거가 결국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인공지능이 판독하는 거를 그 의사들이 아예 방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사실 요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혼자 하는 게 인공지능과 의사가 힘을 합친 것보다 더 낫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것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패러다임의 전환의 초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 두 번째 전제는 탈숙련화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내비 얘기도 요거 최근에 없으시죠? 이거 있으니까 이게 없는 건데, 이제 아니면 이제 오토파일럿이 가장 또 중요한 비유인데, 시간의 압박이 비행성 내에 들어가는 분에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명도 많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도 보면 사람이 조종하는 게 3분밖에 안 되거든요. 뜨고 내릴 때. 그래서 아주 우리가 편해지고 사고도 줄어들고 되게 좋아졌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토파일럿에 계속 이제 의존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들의 숙련도가 감퇴했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볼 때에도 우리가 사실 오토파일 처음 넣을 때에도 최후의 볼은 이거 고장나도 사람이 조종만 잡으면 되지 하고 넣었을 텐데, 결국에 이런 게 근본적으로 이제 뭔가 전문가들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의사들이 쓰게 되면 그 최후의 보루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했던 의사들의 숙련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계속 말씀을 오케이 누르다 보면 한 10년 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라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간 좀 오버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제가 3부 내용에 맞춰가지고 1부는 내가 인트로였었고, 2부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어디까지 왔는가, 3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또 저기 책을 아마 지금 파시는 것 같은데, 제가 출판사에 오셔가지고 구매하실 수 있고, 제 블로그도 있고 제가 질의응답 할 텐데요. 아마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또 이메일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명함을 다 써가지고 명함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있고 블로그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요. 여기 메일 보내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라고 묻기에는 좀 많이 덥죠. 저희가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긴 했는데, 오늘 너무 인기 강연이어서 저희 장소보다 좀 많이 오셔가지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로 풀로 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질의응답을 진행해보는 게 어떨까? 네, 그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40분. 네. 첫 번째 그 질문이 제일 어려운데 한번 용기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뷰노 어너멀리 디텍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타임 시리즈 DB로 이제 그 부동산 감지 데이터를 습격하려면 그거는 몇 명의 데이터를 모았고 기간은 어느 정도 했고 데이터를 있었던 거 좀 했고 제가 논문 세부 내용이 잘 기억 안 나는데 아십니까? 그 카디아크 레스트 예측할 때 몇 명 환자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기간이랑 세종병원에서 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연구에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논문을 보시면 나옵니다. 최근에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 기가급입니까? 테라급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이제 이게 일반 강의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질문을 이쪽에 있으십니다. 마이크 좀. 그래서 이 분야는 잘 모르고 있는데 하필이면은 많은 것 중에 왜 왓슨을 한 챕터까지 할애하면서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논란이 좀 많다 보니까. 논란이 많기 때문에 했습니다. 네, 더 화제가 되는 내용이고 일단 제일 지금은 좀 아니기도 하지만 가장 그러니까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의 대명사가 왓슨으로 꼽히기도 했었고 또 의료계에서도 되게 파급 효과도 있다고 봤었었고 뭐 적지 않은 돈도 들어갔고 예를 들면 이제 또 제가 오늘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질병원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환자들이 의사와 왓슨의 판단이 다를 때 누구의 판단을 따를 것이냐. 그 당시 제 기억으로 한 100명, 200명의 환자들한테 조사를 했었는데 질병원에 진료받은 환자들한테 5명의 환자들이 그 불일치했었거든요. 그 의사랑 왓슨의 판단이 5명이 모두 왓슨의 판단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 많이 드렸지만 근거가 지금 없잖아요. 왓슨의 정확도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이제 혹은 왓슨 때문에 어떤 그 병원에 간다고 하는 것도 의학적으로 합리적이지는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의사랑 왓슨이 다를 때 의사는 당연히 우리가 실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왓슨의 실력은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왓슨의 판단을 듣겠다고 하는 건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뭐 의료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그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서 보면 근거가 되게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걸 되게 쉽게 믿는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기도 했었고요. 네. 왓슨의 실체 뭐 제가 책에 그 처음에 날개도 들어있는데 왓슨의 어떤 현 상황과 앞으로 과제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뒤쪽에 네, 좋은 강연 일단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아직 제가 책을 안 읽어봐서 혹시 적으셨을 수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이슈에 적으셨던 게 블랙박스 문제인데 사실 블랙박스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그렇게 학습을 했던 케이스들이 그 블랙박스 문제를 제도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극복할 수 없다면 뭐 다른 방식의 학습을 좀 고안하고 있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네, 그래서 이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설명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제 마지막 장 내용인데요, 책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은 이 블랙박스 문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기술적으로 많은 시도들이 있다는 것이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특히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을 가려본다든지 여러 가지 수학적인 모델을 쓴다든지 해가지고서 얘가 대충 어느 부위를 중요하게 보고서 판단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료에서 설명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이나 혹은 이제 그 환자에게 쓰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모두 해독할 필요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FDA나 시각에서 인허가 받은 인공지능도 보면 아까 뷰너에서 보는 것도 보면 그 블랙박스를 모두 해독했기 때문에 인허가 받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정확하다는 것들을 정확성을 증명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그 의학의 많은 것들이 이미 블랙박스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판단하는 뇌도 블랙박스이고 설명 가능하긴 하지만 아니 우리가 어떤 약을 쓴다고 할 때도 많은 경우에 약의 메커니즘 우리가 모르고 쓰거든요. 약이 효과가 좋다는 것만으로 그냥 쓰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일단 의료계 내에서도 이미 블랙박스적인 것들이 많이 있고 의료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일단 지금은 성능을 충분히 검증을 잘 하게 되면 쓸 수 있다는 정도로 결론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우리 두 분 계신가요? 네, 저는 조금 회의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환자를 만약에 본다고 할 때 이제 논문을 가지고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제 연구라는 혹시 거는 의사십니까? 네. 네. 어느 과십니까? 될 겁니다. 네. 연구라는 건 이제 집단을 가지고 대부분 하고 그중에 뭐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는 유전자 내용인데 환자 개별화 치료라고 하면 이제 환자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국가별로 보험 제도 하에서 어떤 재정 상태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개별화에 대해서는 공공적 그 진행의 그 해결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나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왓슨도 그렇지만 이제 그 팔로우업이라고 해서 이제 외래에서 계속 환자를 봐가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데이터 이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진단을 하고 정보를 막 넣어서 하는 거는 사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극복이 될지 왓슨은 팔로우뿐만 아니라 원래 데이터가 없고요. 다른 것도 처음 초진이라고 표현한다면 초진이 돼가지고 데이터가 없고요. 그리고 첫 번째 좀 제가 이해를 잘했다면 그 환자 의학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사회 환경적인 뭐 경제적인 요소까지 고려하느냐의 문제 말씀하신 거죠. 그건 별도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그게 의학적이라고 보기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인공지능에 국한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인공지능은 배운 것만 가지고 배운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죠. 그래서 사실 아주 초기에 왓슨의 데모를 보게 되면 그 데모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 환자는 아이 엄마이고 돈이 많이 없는데 애가 어려가지고 머리 빠지는 게 싫어하고 그래서 왓슨이 이제 머리 안 빠지는 쪽으로 레즈메를 줬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최종 왓슨 폼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긴 한데 지금 어떤 뭐 의학적인 데이터만 에비던스만 가지고 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강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일단 뭐 2부나 3부에서 들은 거는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패러다임이 뭐 변하고 있고 언젠가는 많이 변할 거다라고 좀 이해를 했는데요. 사실 그 기술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라는 게 패러다임 변할 때 많이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예컨대 의료계에서 얼마나 이거를 빠르게 수용하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뭐 자율주행 차량처럼 누군가 잘못된 오판을 대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군가 질 것인가 그러한 게 이제 합의 주제 또는 어떤 합의가 일어나야 할 텐데 그러한 뭐 사회적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직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의료계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아직 합의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의대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지도 별로 아직 합의는 많이 없고 이제 좀 합의를 시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원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몇몇 학교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뭐 예과나 본과에 의료인공지능 수업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지난 학기에 서울의대에서 처음 했었고 다음 학기에 이제 아산병원 울산의대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연세의대에서도 지금 대학원 강의 하나 만들어지고 등등이 있는데 그 아주 이 초기 시도를 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아니면 제가 그 왓슨 파트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서 이 환자한테 가는 이게 뭐 치료 결과라든지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누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고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유형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그 논의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책에서도 또 한 챕터가 그 아까 블랙박스 내용도 있고 의료 사고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도 보면 우리가 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의사가 그 판단에 얼마만큼 개입하느냐도 문제고, 그러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보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의료 사고 나면 누가 얼마만큼 책임 있는지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법정까지 가야지만 더 가려지는 문제인데,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이 더 더해지면 더 복잡해진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제가 그 바텀라인으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의료기기냐 아니냐, 혹은 이제 그 영상으로 그 의료 영상에 대해 가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보여주느냐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게 어떤 바운더리 가지고서 브로드하게 이런 부분이 뭔가 암일 것 같다 이렇게 해주는 거 하고 딱 찍어서 여기 암 아니 이렇게 해주는 게 되게 다른 실제로는 되게 달라지고 의료기기 등급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은 아까 블랙박스 문제를 보시면 왓슨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논문 같은 게 근거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뭐 특히 딥러닝 같은 게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뭐 달라지는 부분들, 아니면 이제 과거에 왓슨 데모할 때 보면 지금 왓슨 아까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초록색이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있으면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 초창기 왓슨 개발할 때 데모를 보면 점수로 줬습니다. 그냥 99점, 98점 주면 거기는 아예 1등을 왓슨이 아예 꼽아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아예 등수를 다 매겨주는 거랑 3단계로 나눠주는 거랑은 또 인공지능의 책임이 좀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는 좀 생뚱맞을 수도 있고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하는 분야가 페이션트 리포티드 아웃컴이라던가 환자의 헬스 리터러시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조금 뷰가 달리 좀 환자의 입장에서, 사실 의료진에 대한 입장은 이제 다행히도 이제 박사님 책이라던가 아니면 논문들을 통해서 이게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겠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제플이라던가 알파고의 단순한 뉴스를 보고 되게 인공지능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라든가 피콜이라던가 이제 환자 주체적인 집단도 많고 하기 때문에 혹시 국제적으로 환자들 입장에서 이거를 좀 본다거나 혹은 의료진 입장에서 좀 환자를 위해 뭔가 저희가 준비해야 될 거라던가 이런 방향성이 있는지 좀. 그게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 지금 인허가 받은 것도 사실 미국을 뭐 전 세계를 포함해도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 시작해야 아마 그런 논의가 나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이게 뭔가 딜리버리가 돼야지 이제 환자 단체에서도 뭔가 이걸 논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그 논의가 많이 없는 것 같고요. 또 이게 그 일병원 등등에서 보시듯이 의사들의 입장과 또 병원의 입장은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그 병원과 의사들 개별 의사들의 그 베네핏과 모티베이션은 일치하지는 않잖아요, 항상.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의미인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환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책에 아까 말씀도 드렸고 책에서 강조드렸지만, 예를 들면 왓슨이라고 해서 그 병원으로 진료보러 가자, 그것만으로 진료보러 가자고 하는 건 되게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좀 그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전문가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정도입니다. 네. 다음 질문, 네, 맞죠. 두 가지인데, 이제 하나는 이게 이제 질환에 관련된 환자들의 의사들의 오진율을 이제 어떻게 보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위반한 입장에서나 국가적에서는 결국 이걸 활용해서 전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어프로치가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의료 인공지능이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가 첫째 질문이고요. 둘째는 이제 질환도 이게 뭐 AST나 ALT나 이렇게 수치로 나오는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수치로 안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질환도 있고, 정신질환도 있고, 아니면 뭐 속이 메스가 없다든지 어지럽다 이렇게 데이터로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것들도 지금 이런 응용지능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답변드리면 정말 아시면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정량화하기 힘들면 여기 학습이 힘듭니다. 그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래서 사실 정신과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어떤 예를 들면 우울증 척도라든지 어떤 다양한 정신 멘탈 그 스트레스에 대해 가지고 정량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 살펴보면 이게 많은 경우에 주관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주관적인 데이터이면 또 그걸 학습한 인공지능도 뭔가 결국에는 좀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활용될지에 따라 문제가 다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정량화할 수 있는 문제 혹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환자가 10명의 의사한테 갔을 때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우울한지 보십시오 해서 10명의 정신과 의사한테 갔을 때 이 편차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것들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페이션트가 셀프 리포팅 한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아주 그 데이터 자체가 정량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활용도든 혹은 상업성이든 뭐 연구적인 중요성이든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의료 비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건 아직 답을 내리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EMR이라고 아시겠지만 그 종이 차트에서 그 컴퓨터로 그 차트를 옮겨갔을 때에도 의료 비용이 감소가 된다고 보통 예측을 하고 했었지만은 그 지금도 보면 그 결과는 되게 컨트로버셜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의료 비용이 감소가 했다는 연구도 있고 아닌 연구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일단 의료 인공지능도 어떤 인공지능을 누구한테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누가 얼마만큼 자주 활용하냐, 또 그거를 예를 들면 수가를 어떻게 줄 거냐 안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문제여가지고 그 되게 아직은 쉽지 않은 문제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에 이렇게 개발하는 게 결국에 기업체들이니까 결국에 병원에서 많이 써야 되고 수가를 받든 환자한테 과금을 하든 병원이 지급을 하든 뭔가 경제적인 효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그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이게 또 그 어떤 병원과의 환자 관계 혹은 뭐라 그럴까 이런 미시적인 관계에서 보는 의료 비용과 또 국가에서 보는 의료 비용은 또 다르기 때문에 되게 답하기는 힘든 부분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부 과정에 있는 학생인데요. 사실 앞선 질문에 답변해 주실 때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나이대에 있는 일대생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진짜 본과에 들어간 친구들인데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역할이 저희가 옛날에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막연하게 드리는 의사의 이미지였던 것 같습니다. 의대생이신가요? 저는 이쪽 분야에 있는 일생명공학과 헬스케어 전문.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세대가 올 때 지금부터 약간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 의사가 뭔가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현실상은 지금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그리고 있었던 의사의 이미지에만 교육이 조금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사실 의사상이 지금 의과대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올 때 자기들이 머리에 그리고 들어왔던 혹은 이제 자기 부모님들이 머리에 그리고 권유했던 상은 이미 많이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미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본인들의 선배 의사와 지금의 의대생들이 살아가야 될 비용이 굉장히 다른 것 같고, 제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질문, 이 질문의 답은 기술적인 걸 넘어서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에 국한한다면 이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역할 같은 것들 많이 좀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인공지능도 가능하면 관심을 가지고 좀 배우시고 등등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시야를 넓히라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 지금도 제가 의과대학 가서
혹시 임상 그 환자 안 보실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한 분 거의 안 들거든요. 손을 한 100명 중에 한두 분 될까 말까라서 여전히 이런 변화를 알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여전히 지금 자기가 봐왔던 의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그리고 있어서 근데 의사들이 보면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 단순히 환자 보고 임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되게 다양한 분야로 시야를 넓히라고 하는 말씀 그냥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의과대 학생이고요. 앞으로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지금하고 많이 달라지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지금 단계로서는 뭐 대학병원에서 환자 데이터를 지금 쉽게 넘겨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반발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셨던 이제 인간 의사가 대입하는 게 오진의 확률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초래하는 그런 흐름이 필연적이라면은 만약에 이제 그런 패러다임 변화는 이제 몇 년 후 정도 후로 예상하시는지 그건 좀 속도감을 느껴보고 싶거든요. 되게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되게 복합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연도를 알고 싶으신 건가요? 특이점이 45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저녁에 아까 제 발표를 제가 제대로 전달했다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인공지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풀고 있는 것들인데 좀 더 크게. 본과 1학년이신가요? 네, 지금 입학한 지 얼마 안 돼서 근데 예과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수업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변화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그 질문하신 분께서 은퇴하시기 전에 온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건 아주 쉽게 분명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은데 또 어느 과나 어느 문제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도 보시면 되게 많이 가 있는 게 있고 되게 적게 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료 영상 같은 것들은 되게 빨리 온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그런 패러다임 전환이 보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자율주행차 결국 자율주행차가 레벨 4에서 5 넘어가는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도로법도 바뀌어야 되고 도로 인프라도 바뀌어야 되고 어떤 뭐 그 사회 문화적인 윤리 의식 같은 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술의 발전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의식적인 윤리적인 변화가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보는 편인데 글쎄요 기술 변화 같은 것들은 개별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미 지금 오늘 보여드린 것도 그런 데이터를 이미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부 문제는 이미 그런 게 시작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아까 말씀한 정량화가 힘들다거나 술기가 많이 들어간다거나 수술할 때 외과 의사들이 그런 것들은 저한테 늦게 올 테고 뭐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두 분 있어서 먼저 주시고 드릴게요. 저는 의료계는 아닌데, 그러니까 의료 관련된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좀 그 데이터 자체를 대학병원이나 아니면 전문 의학 뭐 임상 실험을 한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고 대부분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논문만 보면서 표만 보면서 그냥 감상하는 어떤 역할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이 정말 지도나 이런 데이터처럼 누구나 액세스하고 그걸 가공해서 또다시 서비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의료계의 어떤 질적인 전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실제로 그 액세스가 어떻게 가능한지 일반 개인들의 어떤 의료 정보들이 막 의사분들이 뭐 막 써놓으면 사실 뭔지 알지 모르고 있는데 그게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과연 이렇게 구축되어서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걸 누가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게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적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뷰노라든지 루닉 같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의료인공지능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원래 병원 밖에서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도 보면 그 기업들을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해결 방식 루닉이나 뷰노 같은 기업들이 흔히 하는 해결 방식의 병원이랑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프로페셔널을 하고요. 그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와 그러니까 판독이 되어 있는 데이터는 병원의 뭔가 전문성이나 역량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상품 서비스 만들고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이제 프로핏이 병원 쪽에서 쉐어가 돼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약간 퍼센티지까지도 좀 대충 나와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맺는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이. 그래서 사업을 하실 거면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뭐 엊그저께도 뉴스 나왔지만 NIH 같은 미국의 어떤 뭐 그 국립보건원 같은 데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적 입장에서는 어떤 데이터, 어떤 퀄리티와 어떤 양의 데이터를 쓰는지가 결국엔 인공지능의 퍼포먼스를 좌우하기 때문에 공개보다는 좀 더 내부적으로 좋은 데이터를 만들려는 게 아마 더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블록체인 같은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병원이 보면 사업자가 가서 아무 조건 없이 이거 너네 있는 데이터 다 주세요 하면 안 주거든요. 근데 개발 한자 가서 내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거는 뭐 카피로 주든 뭐 CD로 뽑아주든 뭐 이렇게 뭐 스마트폰 쏴주든 줘야 되는데, 만 명의 환자들이 가서 자기 데이터 달라고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게 그 구조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는 시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질문은 짧게 답변. 저는 저도 의료계에 종사하진 않는데 의료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가 직접 진단을 내리거나 의료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관련된 분야가 많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 자체의 생산성은 운영이나 뭐 의사들이 정말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혁신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아마존이 병원을 만든다면 과연 어떻게 인공지능을 의료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사실 질문이 오늘 그 강의 얘기를, 그러니까 마지막 질문은 인공지능인데 병원의 운영에 대한 인공지능 얘기는 인공지능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주제를 벗어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애플이 병원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병원을 만들지는 않고, 중국에 예를 들면 중국의 기업들은 병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보면 그 알리바바나 BAT라고 하잖아요. 걔들 다 병원을 만들고 있는데, 걔들은 좀 기술적인 걸 활용해서 병원을 만들고 있죠. 한국엔 불법이지만 원격 의료 같은 것들이나 웨어러블이나, 아니면 이제 지금 아마존이 최근에 하려고 하는 원격 의약품 배송이나 그런 것들 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전향적인 것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그걸 함으로써 더 성공했다는 또 그 데이터는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